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궁예의 비참한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궁예는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 중생을 구제할 부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사실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자처해요. 궁예 말년에 가면 뭐 스스로 자아도취 같은 거 돼 있어요. 나는 왕보다도 더 높은 존재야. 그리고 또 자신의 미륵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불경도 막 직접 쓰고 강설도 했고 또 우리 뭐 궁예 우리 태조왕건이죠.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륵관심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미륵불로 자처해서 실제로 뭐 미륵불이 가져오는 가장 큰 의미가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네. 중생을 구제하는 정치를 했으면 정말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자신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러면서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런 공포 정치로 활용했다는 데서 이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로 자처한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스님 석청도 여기에 대해서 간언을 하는데 상당히 세네요, 발언이. 그 궁예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처음 나오는 기사인데 네. 예. 궁예의 강설에 대해서 사악한 말로 하는 것들이 교훈이 될 수 없다. 네. 이거는 정말 왕한테 도저히 성명서도 있어요, 모두. 예. 그 왕한테 도저히 올릴 수 없는 말이죠. 네. 거의 작정을 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그 미륵불 자처한 이후의 궁예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센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철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님인데, 네. 그죠? 더군다나 부처를 자처했던 이 궁예가 당대에 그래도 상당히 그 위치가 있는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님의 간언을 철퇴로 응징했다. 그것도 예컨대 이를테면 화옥했다가 불련해서 문추하고 뭐 죽음을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즉석에서 바로 철퇴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것이 주는 이제 주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격. 충격 이거는 굉장히 있겠죠. 네. 자, 이 석총 철퇴 살인 사건, 살인인가요? 아무튼 철퇴 응징 사건에 이어서 이 부인 강씨 사건도 상당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거는 심혜경 스님 좀 전말을 좀 이런 궁예가 미륵관심법에 의한 그 공포 정치를 이어가니까 막 완전 신하들도 그야말로 뭐 두려움으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 태조왕건에서 이 궁예 역할을 했던 김영철 씨 지금도 많이 이제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바로 요 미륵관심법 막 설파하고 이럴 때 갑자기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김영철 씨는 누구인가? 이거 지금 되게 패러디 많이 되고 있는데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그만큼 이 궁예의 말 한마디 그리고 기침 소리 하나이죠.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때 부인이 나섰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강씨 부인인데 이제 잔혹한 이런 정치 좀 그만두시고 어진 정치를 좀 펼치시라고 이 부인이 조언을 해요. 네. 강씨 부인은 이 석청 스님과 달리 할 수 있는 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강씨 부인이 막 나서니까 궁예가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부인 그러면서 또 관심법 발해가 내가 오히려 너가 간통을 한 것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을 죽이고는 간통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강씨 부인의 두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독재군주인데 이게 부인과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난 폭군임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왕조의 궁중사에서 보면 가장 잔혹한 가족 살인 사건이지 않나요? 그렇죠. 보는데 얼마나 잔혹했으면 박하백님조차도 그것을 묘사하지 않고 삼국사기 열전 부의 편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방송 부적합.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만화로서도 표현 부적합한 이런 심의에 걸리셨군요. 자체 심의에. 그렇죠. 네. 네. 이런 모습들 자체가 나라의 큰 스님한테 행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한테까지 행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궁예의 관시법과 그로 인한 공포 정치는 어디까지 뻗칠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죠. 네. 그야말로 모두가 숨죽여야 되는. 이쯤 되다 보니까 이인자인 왕건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왕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인자로서의 처세를 잘해왔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 이전에도 그렇고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궁예가 조금 이제 자기 멋대로의 정치를 해나간다 싶으니까 혹시 불똥이 튈까 봐서 그 나주에 대한 2차 점령을 갈 때만 해도 그때도 이미 궁예의 그런 난폭한 정치가 시작될 때라서 이 중앙부대를 떠나고 싶어가지고 먼저 청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좀 피해 있겠다. 네네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처신을 잘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제 신하들이 그 궁예의 그런 관시법에 의해서 희생될 상황에 놓이면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변호해서 구해주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쭉 밟게 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신망이 두텁게 쌓여져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예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보이게 되죠. 예. 어느 날 이제 왕관한테 묻습니다. 넌 어젯밤 왜 영부를 했느냐? 이건 정말 또 난데없이 훅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네. 궁예를 이제 왕건을 이제 역모로 보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도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그냥 이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라고 하면 왕건은 이제 왕건은 처음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걸 궁예가 수용하지 않게 되니까 왕건으로서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이때 이제 최영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그야말로 이제 홍안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네. 궁예 옆에 있다가 이제 일부러 붓을 떨어뜨려서 계단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신문지척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죠. 인정하시라.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네, 제가 역모를 껴있는데 거짓 고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보통 이러면 거짓 고변을 하더라도 역모를 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왕건으로서는 이거 인정하는 순간 죽음일 수도 있고 또 거부해도 죽음이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그 궁예가 흔쾌히 과연 왕건 너는 솔직하다 이러면서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저 상까지 줍니다. 그래서 요 대목이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궁예가 사실은 자기의 관심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아니면 왕건이 역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지 이게 복잡한 신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건에 대한 아름의 길들이기 작전을 본인은 성공했다라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인자인 왕건도 그 신망받는 왕건도 결국 나 앞에서 이렇게 꿈쩍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보여주고 궁예의 그동안의 관심법, 그동안의 공포 정치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해준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건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뭐로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궁예 밑에서 신하로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날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예가 이렇게 왕건을 오히려 역모를 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까지 선물하면서 정말 정직하다라고 한 그런 어떤 그 궁예의 정치적 계산은 워낙 왕건 휘하에 따른 사람도 많으니까 일단은 군기를 확 잡아놓고 또 이 왕건마저 쳤을 때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부담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왕건이 나한테 순응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지만 실제 겉으로는 왕건이 순응하는 척 그렇게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더 이상 궁예 휘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또 부하들도 계속 결국은 그걸 지켜보는 대안으로 왕건을 추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국은 전개가 되죠.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왕건과 왕건의 측근들은 일련의 사건들, 석총이나 그다음에 이 강씨 부인, 그다음에 왕건의 거짓 고변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사태의 반전을 꾀하게 됐을 것 같은데 자,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518년 6월 14일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날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건의 최측근들이 처음에 왕건을 찾아가서 거사를 제안한 걸로 시작해요. 시작은. 그렇죠. 네 분이죠. 홍룡, 배영경, 신순경, 복지경. 네 명이 찾아가서 왕건에게 이제 대사 큰 일을 이제 그에 관련 것을 착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궁예가 너무 마음대로 뭐 자신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 다 죽인다.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도탈에 빠져 있으니까 이때 어떤 논리를 드느냐 하면 새로운 임금. 그리고 이때 중국에서 폭군을 물리치고 소위 말하는 성군을 추대한 이런 역사를 또 한번 수환을 해요. 네. 중국에서 최고로 이제 포악한 왕으로는 걸주라 해서 하걸, 은주, 하나라의 거랑 은나라의 주왕, 그리고 이들을 몰아낸 은나라의 당왕, 주나라의 무왕. 바로 이제 궁예는 걸주의 비유를 하고 이제 왕건이 당왕이나 무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명분을 그렇죠. 설득을 해요. 항상 이때도 이 역사적 그 사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명분을 세우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측근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왕건의 추대를 건의하지만 일단 왕건은 처음에는 사양을 합니다. 네. 이유는 마치 저희가 조선교실록에서 살펴봤던 이성계의 모습을 연상케 하듯이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그런 그 제안들을 연이어서 이제 사양을 합니다. 들고 받으면 네. 들고 받으면 좀 없어 보여요. 뭔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사양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할 때 이제 마지 못해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태조 왕건이나 태조 이성계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정승자리 하나 뺏는 문제가 아니라 네. 왕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말하자면 찬탈하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 역모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이 왕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왕조 자체를 성씨하다는 왕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 의식 속에서 찬탈 그러니까 와닿네. 네, 당시 사람들 의식 속에서 왕이란 궁예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예의 나라로 이미 딱 가게 돼 있는 거죠. 최단의 명분을 확보해야만이 그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관되게 이제 나는 뭐 덕이 부족하다라든가 하지만 명분은 또 다 얘기합니다. 뭐 왕이 포악하다고 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네.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덕이 부족하고 하면서 이제 양보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부인이 나서면서 갑옷까지 입혀가면서 신하들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임금을 신하가 이제 제거하는 것은 능히 역사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등을 떠밀게 되죠. 이것도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서도 보면은 그 세조가 이제 조금 망설일 때도 그 부인이 갑옷을 딱 입히면서 정의왕 윤씨가 갑옷 입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왕건이 문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면 항상 이런 그 고비마다 이 왕비들이 크게 활약하는 이런 사례, 이 왕건의 경우에도 그런 갑옷을 입혔다 있고 태종 이방원이 왕자회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이제 무기를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 원경왕 민씨가 그 자신의 집안에 이 무기 다 숨겨서 결국은 왕자회란에 활용을 했고, 이 세조도 개유경이 일어났을 때 뭔가 조금은 망설이고 주저할 때 옆에 있던 정의왕 윤씨가 또 갑옷을 입혀서 이제 보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집에 있는 예비군복을 없앴습니다. 뭐 큰일 있으면 나가라 그럴까봐. 자, 이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왕건이 이제 측근들하고 나서는 순간에 거의 순식간에 준비됐다는 듯이 그렇죠. 1만 명에 가까운 그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싸는 거야. 맞아요. 사실 이거는 뭐 우연적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왕건과 그 왕건을 이제 추동했던 4명의 신하가 같이 이제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왕건은 배제된 상태에서 4명의 신하가 다른 신하들과 다 이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왕건을 끌어왔다라고 이 두 가지 사례 그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자, 이 반대편에 있는 궁예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 어떨지 좀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당시 궁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일단은 뭐 정말 그 엄청난 그 군대,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자기 휘하에 있었던 다 그렇죠. 이제 자기 편은 부하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1만여 명이 궁궐을 둘러싸니까 일단 피신을 합니다. 네. 미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아닌 그런 좀 일반 평상복으로 평상복. 네. 갈아입고 궁성을 빠져나왔고, 이때도 워낙 이제 정말 평소에 이 정말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기록에 보면 호위무사 한 명이 따라다니지를 않아요. 거의 혼자서 산속을 헤매다가 이틀 정도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베어 먹다가 농민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처우를 맞이하죠. 근데 농민들이 궁예를 알아봤을까요? 박근혜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뭐 그렇게 포악한 존재들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아니 이상 몇 개 주워 먹는다고 해서 네.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땐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궁하고 하는 과정에서 궁예가 전 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보다 사실 이제 궁을 떠날 때부터 궁예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명이 그 궁궐을 예웠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하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바로 왕건이 나라를 얻었구나라고 딱 인정하고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포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그야말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고 그야말로 누구나 다 자기 앞이라면 정말 눈도 함부로 못 뜨고 이런 모습이지만 이게 삐끗하면 바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불만을 가질 테기 때문에 그들끼리 단합하는 순간 자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미리 이미 다 혹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 궁예하고 이제 견훤의 차이를 보면 궁예는 이제 처음에는 다 자기가 영토를 개척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병사들과 백성들로부터 일망을 얻고. 근데 궁예가 그걸 잃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면 스스로 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점령이라든가 여타 일들은 휘하 장수들에게 맡겼을 때 왕건이나 누구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되고 즉 이런 것들 다 통과하지 않고 그야말로 왕으로서만 딱 존재하고 근데 새롭게 복수되는 지역들의 각각의 호족들이 다 자기 신하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다 저마다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궁예는 이제 그동안 닦아왔던 세력을 자기 세력화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어떤 권력 이렇게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각각의 권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겁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네네. 관리. 그리고 근데 견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끝까지 늘 현장에 장수로 나가고 하면서 이 신하들과의 어떤 일치된 어떤 유대감 이것을 계속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궁예가 갔던 그 시점, 이 전장을 떠나는 시점부터 신하들과 유리되기 시작했고 이 유리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공포 정치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는 왕이 아니라 무슨 신이야. 이런 길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또 몰락을 재촉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예. 자, 신라에 버림받은 왕자로 태어난 궁예가 자신의 능력으로 후고 우레를 세웠는데 결국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덤을 파게 됐습니다. 이제 궁예의 고려에서 왕건의 고려로 바뀌게 됐는데요. 자, 왕건이 이제 궁예와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권력의 이후의 과정들을 펼쳐나갈 건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